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는 30년 전에 사별했고 혼자 힘으로 딸 하나를 키웠어요. 평생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젓갈 담그고 손님들이 순자네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딸 은미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은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 나 커서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게라고 하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실제로 은미는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3년 전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어요. 사위 강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키도 182cm로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저 같은 시장 상인 출신 장모에게도 항상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제 생일에는 비싸 보이는 건강식품도 사다 주고요. 은미도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편안히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강남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외제차도 타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산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초, 정확히는 4월 15일이었습니다. 은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민호가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대. 그런데 준호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이 돌아서 일주일간 휴원을 한다는 거야. 엄마가 와서 준호 좀 봐줄 수 있어? 준호는 제 손자로 올해 6살입니다. 작년에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예쁘고 영리한 아이예요. 할머니를 무척 따라서 볼 때마다 마음이 녹는답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 준호 혼자 어떻게 두고 가겠니? 고마워, 엄마.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은미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이상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은미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하지만 감기 걸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울고 난 다음 같은 그런 쉰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저는 일주일치 옷가지와 준호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을 큰 보따리에 싸서 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건대입구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서 강남구청까지. 평소에는 멀게 느껴지던 길이 그날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딸리가 사는 아파트는 정말 웅장했어요.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라는 이름부터가 고급스러웠죠.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니 제가 사는 낡은 빌라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경비실에서는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했어요. 어느 댁 찾으시나요? 1503호 강민호 씨 댁이요. 장모입니다. 성함과 연락처 주시고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에야 출입증을 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503호 초인종을 누르니 은미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은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뺨도 홀쭉하고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도 짙게 패여 있었어요. 피부색도 안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은미야, 얼굴이 왜 이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요즘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요. 민호가 살 좀 빼라고 해서. 딸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평소 은미는 통통한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해 보이고 예뻤거든요. 지금은 너무 말라서 병든 사람 같았어요.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왔어? 준호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제 품에 안기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다행히 준호는 건강해 보였거든요.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 정말? 뭐 사왔어? 새우깡이랑 초코파이랑. 준호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 준호가 좋아하면서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50인치도 넘어 보이는 대형 TV,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비싼 것 같은 오디오까지.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가구는 비싸 보였지만 뭔가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전시장이나 호텔 로비 같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상한 건 거실 곳곳에 택배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뜯지도 않은 채로요. 은미야, 저 상자들은 뭐야? 아,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한 생필용품들이에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하지만 상자들을 자세히 보니 생필용품 같지 않았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적힌 상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뜯지도 않고 그냥 놔둘까요? 민호는 어디 있어? 아직 회사에 있어요. 오늘도 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은미가 말하면서 자꾸 시계를 쳐다봤어요. 벌써 오후 3시가 넘었는데 남편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럼 언제 들어온대? 글쎄요. 요즘 매일 10시 넘어서 들어와요. 어떨 때는 12시가 넘기도 하고. 대기업이 그렇게 야근이 심해? 네. 승진 심사 기간이라서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은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를 듣는 순간 은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은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볼 수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요. 전화를 끄는 은미가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민호예요. 오늘 더 늦을 것 같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전화를 받고 저렇게 표정이 어두워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은미에게 방을 안내받았어요. 준호 방 옆에 있는 작은 침실이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에어컨도 있어서 쾌적했어요. 엄마, 불편하시겠지만 여기서 주무세요. 준호랑 같이 있으면서 돌봐주시면 되고요. 괜찮다, 괜찮아. 집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불편하겠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은미의 헬쑥한 얼굴, 뜯지 않은 택배 상자들, 그리고 방금 전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시간을 준호와 함께 보냈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와서 좋다며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준호도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더 활발하고 밝았는데 지금은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준호야, 요즘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그런데 뭐, 요즘 엄마 아빠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이야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끔 울어요. 엄마가 울어? 네, 밤에 방에서 울어요. 아빠가 전화하고 나면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이에게 더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 저는 부엌에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냉장고가 꽉 차 있을 텐데 김치도 얼마 없고 반찬도 몇 개 없었어요. 은미야, 장볼 돈 줄게. 냉장고가 너무 비어있다. 아니에요, 엄마. 있는 걸로 해 먹어요. 그래도 준호 먹을 것도 사야지. 정말 괜찮아요. 돈 쓰지 마세요. 은미가 유난히 돈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장볼 돈을 아낄까요? 결국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라며 맛있게 먹었지만 은미는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은미야, 많이 먹어. 너무 마른 것 같아.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뭔가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밤 8시 50분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거실로 나온 민호의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고 뭔가 초조한 기색도 엿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이 많이 빠져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바쁘다니까 이해해. 저녁 차려놨으니까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았지만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오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종종 한숨을 쉬기도 했고요.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민호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요. 승진 심사 때문에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민호가 대답하면서도 계속 불안해 보였어요. 은미도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 또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받기 싫은 전화인 것 같았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일어섰어요.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민호가 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워낙 작은 소리로 말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네, 네. 내일까지는. 통화가 5분 정도 계속됐어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민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손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고요. 누구 전화였어?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 일이라고만 했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 마친 민호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은미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미야, 요즘 민호 상태가 어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승진 시기도 다가오고 성과 압박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도 건강 챙기라고 해. 너도 마찬가지고. 네, 엄마. 하지만 은미의 대답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10시쯤 저는 준호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옆에 있다며 좋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내일 놀이터 갈 거죠? 그럼 우리 준호랑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자. 와, 좋아. 그런데 할머니, 응? 우리 집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서운 아저씨들? 네. 목소리가 크고 무서워요. 엄마 아빠한테 빨리 뭔가 달라고 해요. 언제 와? 가끔. 그러면 엄마가 저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이제 심각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뭔가를 달라고 한다는 건. 준호야,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무서워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우리 딸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준호가 떠들다가 결국 잠이 들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손자 옆에서 잠들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제가 잠에서 깼어요. 준호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꿈을 꾸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 오늘도 돈이 없다고. 준호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준호야, 괜찮니? 걔가 아이를 살짝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준호는 계속 잠든 상태에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엄마, 울지 마. 아빠가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가 잠꼬대로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돈이 없다는 말, 엄마가 운다는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까지. 저는 완전히 잠이 달아나서 준호의 잠꼬대를 더 들어봤어요. 무서워. 그 아저씨들 무서워. 할머니. 준호가 잠결에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직감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은미의 헬쑥한 얼굴, 민호의 초조한 표정, 뜯지 않은 택배 상자들, 비어있는 냉장고, 무서운 아저씨들, 그리고 지금 준호의 잠꼬대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아마도 제가 지나치게 걱정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잠꼬대가 이렇게 큰 비밀의 시작이 될 줄은.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장에서 30년간 반찬을 만들어 온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도 노른자가 반숙이 되도록 딱 맞게 구웠어요.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준호의 잠꼬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돈이 없다. 엄마 울지 마. 무서운 아저씨들. 이런 말들이 6살 아이 입에서 나온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민호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유심히 그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더 짙어진 것 같았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도 보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 네.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서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걸 제 눈에는 뻔히 보였어요. 스트레스로 빠진 거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2분에 한 번씩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았고 수저를 든 손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호야, 밥 먹을 때는 폰 좀 치워둬. 소화에 안 좋아.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벨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민호가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만 봐도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이마를 짚고 때로는 허공에 손짓을 하면서 5분 후에 돌아온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해졌고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사 일이야. 하지만 회사 전화 받고 저렇게 될 이유는 없죠.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 다른 일이 있다고.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은미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은미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은미의 손이 멈췄어요. 그릇을 닦던 손이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별일 없어요. 그럼 왜 너는 이렇게 마르고 민호는 저렇게 불안해해? 냉장고는 왜 그렇게 비어있고 택배는 왜 안 뜯어놓고? 은미가 그릇을 씻던 손을 멈췄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준호가 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의 잠꼬대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잠꼬대로 이상한 말을 하더라.
아빠가 돈이 없다고, 엄마가 운다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온다고. 은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릇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아, 그건 요즘 준호가 TV에서 드라마를 봤나 봐요.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 꿈에서 따라 하잖아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은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딸이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을 제가 모를 리 없죠. 어릴 때부터 30년 넘게 봐온 표정이니까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나고 입술을 살짝 깨물고 시선을 피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은미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진짜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민호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안 분위기가 좀 어두웠나 봐요. 준호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진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호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갔어요. 아이는 그네를 타면서 신나게 놀았지만 저는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준호가 그네를 멈추고 제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요즘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뭔가 이야기 많이 해? 요즘 엄마 아빠가 작은 소리로 많이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끔 울어요. 제 가슴이 다시 철렁했어요. 엄마가 울어? 언제? 아빠가 전화 받고 나서요. 그러면 엄마가 방에서 울어요. 이렇게. 준호가 손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보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할머니, 어제도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왔어요. 어제? 언제?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요. 전화로 이야기하고 갔어요. 뭐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빨리 뭔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도 민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 20분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으로 가려는 민호를 저는 붙잡았어요. 민호야, 잠깐만. 네? 저녁 안 먹어? 따로 차려놨는데. 아, 회사에서 먹고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민호의 얼굴을 곤히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았거든요. 얼굴도 더 헬쑥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 국물이라도. 억지로 민호를 식탁에 앉혔어요. 저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주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이 힘들어? 네, 좀 그렇습니다.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언제쯤 결과가 나와? 민호가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봤어요. 그릇을 들다가 잠시 멈추기도 했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받기 싫은 전화인 것 같았어요.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민호가 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제발. 네, 네. 이번 주말까지.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애걸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민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손도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혀 있었어요. 민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손이 떨려? 왜 식은땀이 나? 은미가 남편 옆에 다가가서 등을 쓸어줬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한 민호가
너무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은미와 둘이 남았어요. 은미야, 이제 정말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미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뭐야? 민호가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투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투자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주식이랑 코인을. 그런데 많이 잃었어요. 얼마나 잃었는데? 그게 3억 정도요.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3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3억을 어디서 구했어? 그런 큰 돈을? 처음에는 저축한 돈으로 했는데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해서 대출도 받고. 대출? 얼마나? 집을 담보로. 그리고 신용대출도. 제 머리가 띵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데? 원금을 다 잃어서 대출 이자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몇백만 원? 300만 원 정도요. 민호 월급이 500만 원 남짓인데 이자만 300만 원이라니.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럼 그 전화들이. 네. 대출업체에서 독촉하는 전화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불안한 표정, 늦은 귀가, 계속 오는 전화들, 그리고 준호의 잠꼬대까지. 그럼 준호가 말한 무서운 아저씨들이란 게. 네. 가끔 전화로 연락 와요. 빨리 돈을 갚으라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딸 가족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구나.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민호가 꼭 해결하겠다고. 해결? 3억을 어떻게 해결해? 은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요. 집 주소까지 알고 있어서. 준호까지 무서워해요. 이제 왜 준호가 그런 잠꼬대를 했는지 알겠어요. 6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안 돼요. 엄마, 신고하면 민호가 회사에서 잘려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에서 울렸어요.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은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또 온 것 같아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이 번호 자주 와요.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가 다시 울렸어요. 그리고 또 울렸어요. 마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더욱 창백해졌어요. 받아야겠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네, 이해합니다. 통화 내용을 들으니 정말 대출업체에서 독촉하는 전화였어요. 통화를 마친 민호가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이번 주까지 일부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네요. 다른 조치? 직장이나 보증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준호가 무서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잠들 수 없었어요. 제 딸과 손자가 이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은미가 알려준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더 숨긴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부엌으로 불러서 따로 이야기했어요. 민호야, 은미한테 들었어. 투자 실패한 일 말이야.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연도 크림이 아직 얼굴에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이로 창백해진 얼굴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 정확히 얼마나 잃은 거야?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어?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원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3억 정도입니다. 매달 이자가 300만 원이라고? 네. 그런데 이번 달은 못 냈어요. 다음 달까지 밀리면 연체 이자까지 붙어서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3억이 넘는 빚에 월 이자 300만 원이라니. 민호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 정말 투자 실패한 거야? 다른 이유는 없고? 네, 정말 투자입니다. 주식하고 코인 투자했다가. 그럼 투자한 증거가 있겠네? 계좌 내역이나.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해외 거래소라서 기록이. 해외 거래소? 이상했어요. 왜 굳이 해외에서 투자를 했을까요? 국내에도 주식이나 코인 거래소가 많은데 어떤 회사야? 그게 지금은 사이트가 문을 닫아서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일단은 민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이자라도 밀리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다른 투자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른 투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민호야, 제정신이야? 이미 3억을 잃었는데 또 투자를 해.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대박을 내야만.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잃은 돈을 더 큰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절대 안 돼. 더 이상 투자는 생각도 하지 마. 민호가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3억이 넘는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봐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연목동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이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1억 8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녁에 민호가 들어와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집을 팔아서 도와줄게. 어머님! 민호와 은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집을 팔면 1억 8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그걸로 일단 급한 불은 끄자.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까지 피해를 보실 수는. 아니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앞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 둘째, 남은 빚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아나가. 약속할 수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미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집을 내놓았어요. 급매로 내놓으니까 며칠 안에 구매자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집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1억 7천만 원에 즉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급한 상황이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아서 민호의 빚을 갚았어요. 1억 7천만 원으로 대출 원금 일부와 밀린 이자를 갚을 수 있었어요. 남은 돈은 당장 생활비로 쓰기로 했고요. 돈을 갚고 나니 정말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무서운 사람들이 전화하지 않았고 민호도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고 준호도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은미도 엄마 덕분에 살았다며 고마워했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제 집을 팔아서라도 딸 가족을 구했다는 뿌듯함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주일 후 또 다른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 무서운 톤이었어요. 강민호 씨 맞죠? 저희한테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알고 보니 민호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빚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2억 원이나. 민호야, 이게 뭐야? 빚이 더 있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말씀드리기가... 총 빚이 얼마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 외에 2억 원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5억 원. 제가 집까지 팔아서 해결해준 게 고작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님께 더 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 더 큰 걱정이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속인 건 아니지만 전체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민호가 제 돈으로 일부 빚을 갚고 나서 또 다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또 투자했다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동료가 알려준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그게 또 이렇습니다. 제가 준 돈 중 1천만 원을 또 투자에 썼다가 잃은 거였어요. 약속을 지킨 게 고작 2주일이었던 거죠. 민호야, 너 지금 나를 우롱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번에도 뭐 또 투자할 거야? 민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또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압적이었어요. 강민호,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정말 위협적이었어요. 준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직장, 학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각오하시라고. 이번에는 정말 위협적이었어요. 직접적으로 가족을 언급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민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안 됩니다, 어머님. 그러면 더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억 원을 어떻게 구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민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혼자 사라질까 생각 중입니다. 뭐라고? 은미와 준호만이라도 안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라지면 그 사람들도 포기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승진은 물 건너갔고 곧 해고될 수도 있어요. 해고? 대출업자들이 회사까지 전화해서 난리를 쳤거든요. 인사팀에서 이미 눈치채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수입마저 끊기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준호의 잠꼬대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절절했어요. 아빠, 가지 마. 아빠, 준호가 착하게 할게. 아이가 아빠가 떠날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정말 투자 실패로 돈을 잃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몰래 민호를 미행해봤어요. 출근한다고 나간 민호가 실제로 회사에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하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어떤 건물 지하에 있는 곳이었는데 간판을 보니 PC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PC방에 갈까?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가 봤어요. PC방 안에서 민호를 찾았는데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투자가 아니라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에는 카지노 게임이 떠 있었고
민호는 몇십만 원씩 걸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박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PC방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중독 문제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민호를 따로 불러서 진실을 추궁했어요. 민호야, 오늘 PC방에서 뭐 했어?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떡해. 내가 다 봤어. 도박하는 거. 어머님,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박이었지? 민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언제부터야? 2년 전부터요. 2년. 처음에는 정말 소액으로만. 그런데 돈을 따면 더 크게 걸고 싶어지고, 잃으면 따려는 생각에 더 크게 걸게 되고, 전형적인 도박 중독 패턴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잃은 거야? 정확히는 5억 정도요. 5억. 은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했어? 네. 어머님 주신 돈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 준 돈으로 또 도박을 한 거였어요. 얼마나 더 잃었어? 1천만 원. 그것이 결정타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선택해. 어머님, 선택해. 가족을 택할 거야. 도박을 택할 거야? 민호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을 택하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민호에게 맡겨둘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어요. 새벽 6시, 연목동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평생 경찰서에 신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직 경찰관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불법 추심과 도박 사이트 관련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호의 도박 중독, 5억 원의 빚, 대출업체들의 협박 전화, 그리고 제가 어제 목격한 PC방에서의 도박까지.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날 밤 몰래 찍어둔 민호 휴대폰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대출업체와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협박성 내용들까지. 휴대폰을 몰래 볼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도박 중독 문제는 치료가 우선이에요. 경찰관이 저에게 도박 중독 전문 상담기관을 소개해 줬어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가족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법적 조치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즉시 그 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모두 깨어 있었어요.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새벽부터 안 계셔서 잠깐 바람 쐬러 다녀왔어. 거짓말이었지만 일단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상담기관을 찾았어요. 김소영이라는 상담사가 저를 맞아주었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어머님,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신박하네요. 5억 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도박을 계속한다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족 개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중독자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김소영 상담사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서 민호의 도박이 가족에게 미친 피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명확히 제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 사진들과 제가 직접 목격한 PC방에서의 모습까지. 그리고 어머님, 빚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해요. 5억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도박 중독자들은 자신도 정확한 빚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곳에서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5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많다니. 일단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해야겠어요. 모든 대출 내역, 사채 내역을 종합해서 정리해보세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민호가 인정하고 치료를 받을까? 집에 도착했는데 또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것 같았어요. 강민호,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민호가 떨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계 상황인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돈을 구하고 있어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그들이 민호를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순간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할머니는 끼어들지 마세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이 잠시 망설였거든요. 신고? 그럼 더 안 좋아질 텐데요? 이미 증거도 다 모았어요. 불법 추심하는 거 녹음도 했고 협박하는 문자도 다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녹음하고 있어요. 계속 협박하시겠어요? 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물러섰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안 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들이 전화를 끊은 후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도 다녀왔어. 어떻게 알으셨어요? 네가 PC방에서 도박하는 거 다 봤어. 민호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자. 정확히 빚이 얼마인지, 어디서 빌렸는지 다 말해. 그날 밤,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은미, 민호, 그리고 저. 준호는 이웃집에 맡겼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어요. 실제 빚은 5억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많았어요. 5억 3천만 원? 은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오늘 경고장을 받았어요. 경고장? 대출업자들이 계속 회사로 전화해서 더 이상 못 두겠다고.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였어요. 수입도 위험하고 빚은 5억이 넘고. 민호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치료센터에 입원할 거야. 아니면 이 가족과 작별할 거야. 어머님, 선택해. 지금 당장. 민호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받겠습니다. 하지만 빚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5억 3천만 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음 날, 저는 김소영 상담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어요. 5억 3천만 원 정도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게 좋겠어요. 빚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희망이 보였어요. 도박으로 인한 빚의 경우 보통 50에 60% 정도 감면이 가능해요. 다만 5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겠지만요. 그래도 가족이 안전하다면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채권자들에게 법적 통지를 보내서 추심을 중단시키기로 했어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모든 추심이 법적으로 중단돼요.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했어요. 3개월 과정이었어요. 저와 은미는 매주 가족 상담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상담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한편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됐어요. 다행히 도박으로 인한 빚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2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개인회생 심리에서 5억 3천만 원의 빚을 2억 1천만 원으로 줄여주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것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요. 월 350만 원씩 5년간 갚으면 돼요. 민호가 새 직장을 구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5억이 2억으로 그것도 분할 상환이라니. 3개월 후 민호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민호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돼. 네, 약속드립니다. 매주 상담도 계속 받을 예정이고 도박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했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모든 도박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새 직장도 구했어요. 예전보다는 연봉이 낮았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없는 환경이었고요. 어머님,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가족도 지키겠습니다. 민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치료를 통해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말처럼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어요. 지속적인 관리와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딸네 집에서 나와서 임시로 전셋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어요. 제 집을 팔아서 도와준 건 후회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 삶도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자주 딸네 집에 놀러가서 준호와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준호의 잠꼬대가 완전히 사라진 게 가장 기뻤어요. 할머니, 이제 무서운 아저씨들 안 와? 안 와. 우리 준호야.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준호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 은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민호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한다고 칭찬도 받고 이번 달부터 빚도 계획대로 갚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도박은 아직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주 상담받고 있고 저한테도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가끔 충동이 생길 때는 즉시 상담사에게 연락해요.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준호의 잠꼬대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신호였다는 것을. 만약 그 잠꼬대를 그냥 넘어갔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파탄났을 거예요. 1년 후, 저는 면목동 시장 근처에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순잔의 치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30년간 시장에서 기른 손맛으로 닭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아서 딸을 도와준 뒤 남은 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가게를 열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은미가 준호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준호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빚 350만 원 갚았어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민호가 부장님께 인정받고 있대요. 성실하게 일한다고 칭찬도 받고 다음 달에는 약간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미의 얼굴에는 예전의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살도 적당히 쪄서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남편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럼 민호는 어때? 도박은?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상담받으러 가고 집에 올 때마다 제가 휴대폰을 확인해요.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도박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바로 상담사한테 전화해요.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즉시 연락해서 상담받았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기뻤어요. 완전한 치유는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게 준호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나 요즘 무서운 꿈 안 꿔. 그래? 그럼 어떤 꿈 꿔? 할머니랑 치킨 먹는 꿈, 그리고 아빠랑 놀이터에서 노는 꿈.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말했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다고. 준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야.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준호의 잠꼬대를 들었을 때의 불안함, 민호의 거짓말을 알았을 때의 분노, 5억이라는 빚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요. 딸하고 손자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단골 손님들도 가족 같고요. 정말 그랬어요. 가게를 열고 나서 동네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과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았어요. 어느 날은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 씨, 진짜 대단해요. 딸 위해서 집까지 팔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인데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도박이나 게임에 빠지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순자 씨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 반 후, 민호가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제가 대리로 승진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회사에서 도박 중독 극복 사례로 사내 교육 자료에도 활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직장인들과 나누어서 도박 중독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빚을 예정보다 6개월 빨리 갚고 있어요. 정말? 네.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랐고 회사에서 강의도 하게 되어서 부수입도 생겼어요. 물론 건전한 일이에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부수입이라는 말에 불안했겠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어머님 집을 다시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나는 지금도 충분해. 아닙니다. 어머님이 희생하신 만큼 보답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집은 필요 없었어요. 지금의 삶이 더 만족스러웠거든요. 민호야, 나는 지금이 더 좋아.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치킨 만들어주고 이게 내 새로운 인생이야. 2년 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에 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준호가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호예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할머니예요. 아이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당황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제 치킨집에 모였어요. 민호, 은미, 준호, 그리고 저. 소박한 둘러앉아서 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어떤 호화로운 식당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한 가족이지? 준호가 물어봤어요. 맞아. 우리가 제일 행복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저
2년 동안 도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신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3년 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밤 준호의 잠꼬대를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민호는 더 깊은 도박의 늪에 빠졌을 것이고 은미와 준호는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이 완전히 해체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제 집까지 팔아야 했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가족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호가 진짜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준호가 혼자 놀러 왔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준호는 제법 의젓해졌어요. 할머니, 나 어렸을 때 무서운 꿈 많이 꿨는데 기억나? 기억나지. 왜? 그때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을까?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지 않니? 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빠도 웃고, 엄마도 웃고, 할머니도 있고, 준호가 제 팔에 매달리며 웃었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모두가 함께 도와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죠. 지금도 가끔 동네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도박에 빠진 아들, 빚에 시달리는 딸.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길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더 강해졌어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의 행복이었고 그걸 지켜냈어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손자의 잠꼬대 같은 작은 신호에서도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길이 보여요. 저처럼 평범한 할머니도 해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어요. 중독은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완전한 치유보다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 치킨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저희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준호의 작은 잠꼬대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을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